그 건조지대야. 그래서 그 간도 땅에서는 콩이나 옥수수밖에 농사가 안 됐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콩농사, 옥수수 농사, 지금도 옥수수밖에 못해. 예, 거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관도 아니야. 그런데 그 땅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어딜 가나 논을 만들어. 물을 대가지고. 그게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그래갖고 심지어 어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논을 만들었어.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논을 만들어. 아무리 메마른 땅에도 다 논농사를 지어. 그래갖고 그때도 논을 만든 거야. 그래서 수로를 만들고 논농사를 만든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콩밭이나 원래 항상 건조했던 땅에 물기가 들어가니까 물기를 흡수했겠지. 그러니까 이 콩밭이나 옥수수밭은 너무 물기가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야. 중국의 콩이나 옥수수가 주식인데 물이 차니까, 건조한 밭에 물이 차니까 건조한 작물들은 난리가 나잖아. 그죠? 논과 온돌. 예, 그래서 중앙아시아에다가도 논을 만들었다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한다면 해? 모든 자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단한 국민들이죠. 근데 막 우리나라는 애들한테 유태인의 무슨 키부츠만 막 강조하면서 그리고 유태인의 농장에 대해서만 막 강조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 한국인이 2000년대 초반에 선교 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 아프리카 중동 일대에서 뭐 했는지 알아? 지하수 뚫어주기. 그 수천 년을 그냥 뭐라 그러니, 오아시스가 아니면 그냥 마른 땅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살던 사람들한테 구멍 뚫어갖고 수로를 뚫어주는 거야. 우물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하고 중동의 우물을 막 뚫어주는 바람에 그걸로 선교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국민들이야. 예. 예능 프로에서도 뚫어주고. 예. 자, 좌우지간. 그래, 이제 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양측의 농민들의 패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 사건에 엉뚱한 세력이 개입했다. 중국에 주재하던 일본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사건 현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쏘며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예. 갑자기 뭔가 물리적인 충돌 속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총을 쏘면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야. 그러고는 중국인들을 내쫓았다. 발포가 있긴 했지만 이날 충돌은 이렇게 유혈 사태 없이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도 히로히토 일왕을 떠받드는 일본 정부는 사건을 위험한 방향으로 키웠다. 식민지 조선의 언론을 동원해서 조선인 이주민을 중국인들한테 집단 폭력을 당했다며 위험에 빠진 조선인들을 일본 경찰이 도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조작했다. 딱 가짜뉴스야. 지금 이 박근혜 일당들이 퍼뜨리는 그 가짜뉴스. 일본 놈들이 31년에 했던 짓이야. 기가 막히죠? 이런 게 이게 우리의 역사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예. 공포파리 안보쇼 가짜뉴스. 박근혜는 딱 일본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왜곡 보도는 조선에서 반중국 감정을 확산시키고 중국에서도 이에 맞선 반조선 감정이 확산되도록 만들었다. 지금 혐한 분위기, 혐중 분위기. 이게요. 옛날에 때는 노무현 때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되게 노력했어. 그런데 이명박이 들어선 다음부터 대륙에 어쩌고 이러면서 중국 깔보는 기사들 나온 거 기억해요? 가짜 무슨 음식 얘기 많이 나오고, 예.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이 들었으면서 중국을 비하하는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이 많아졌어. 대륙 이러면서. 그 대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비하하는 말. 그래갖고 막 트럭에 바퀴 하나 빠진 채로 운전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게 이명박 때야. 그러면서 이명박의 정치가 뭐였냐면 반중 친미 정책. 중국은 반대하고 미국만 중시하는 정책. 그래갖고 중국인 외교관들을 불러다 함부로 막대하고. 그게 이명박의 정치였어. 노무현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똑같이 등거리 외교를 했고,
이명박은 완전히 기울어져서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한 반대 여론을 그 국정원을 시켜서 퍼뜨리고 그 다음에 친미 정책을 핀 거야. 그걸 지금 박근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조기 들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지. 응.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산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퍼진 거야. 나는 그때 중국을 가봤고. 그래서 중국이 BMW 천지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중국에 굉장히 많은 왜 이렇게 춥냐. 나 이상하게 춥네. 네. 그 조선 인조 때 친명 배금 정책이랑 똑같은 거야. 친미 배중 정책을 이명박 때부터 쓴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무식한 마인드로 중국을 깔보게끔 한 거야. 그래서 중국을 잃어도 괜찮다. 우리는 미국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이지랄 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거 봐봐. 이런 왜곡 보도는 조선에서 반중국 감정을, 그러니까 1931년도에 이랬다고. 일본 놈들의 왜곡 보도가, 아니 정확하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그런 신문들을 이용한 거야 이때. 31년도에 조선 동아일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한 거야. 반중 감정을 확산시키고 중국에서도 반한 감정을 확산시켰다. 항일투쟁으로 연대해야 될 조선과 중국 두 민족이 상호 대립하는 분위기가 조장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만보산 사건이다. 일본이 일부러 중국하고 우리 조선의 그 항일운동 세력을 이간질시킨 거야. 예.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이 일본이 만보산 사건으로 의도한 것은 1931년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다. 일본은 1894년에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데 이어 1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동아시아 패권을 잡았다. 14년 이전에 동아시아 침탈에 적극적이었던 영국,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이 1차 대전을 계기로 동아시아 활동의 비중을 줄이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극대화됐던 것이다. 히로히토가 군림하는 당시 일본은 일본 열도 외에 타이완, 오키나와, 대마도, 조선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대제국이었다. 이때 일본은 일본 역사상 최강의 상태였다. 그런 일본의 다음 계획에 활용된 게 바로 만보산 사건이었다. 일본이 의도한 것은 조선인과 중국인 간의 민족 감정이 악화되어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두 민족이 충돌하는 것이었다.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므로 이런 상황이 확산되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만주에서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일본의 계산이었다. 똑같죠? 뭐라고요? 일본이 의도한 건 조선인과 중국인의 민족 감정이 악화돼서 막 그 두 민족이 충돌을 하게 하고 그 충돌했을 때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므로 이런 상황이 확산되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만주에서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계산. 이야, 이게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거 몰랐죠? 나 오늘 처음 봤어, 나도 오늘 아침에 처음 읽었어, 이 기사를. 우리가 몰랐던 역사야. 일본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켜서 북과 남을 분열시키고 한국과 중국을 분열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야. 이에 더해 조선인과 중국인이 한일연합투쟁을 억제할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소위 한중연합 독립군이 있었던 거야. 항일부대가. 그들을 이제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보산 사건을 과장해서 식민지 조선에 보도했던 것이다. 사실을 침도봉대한 왜곡 보도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조선 각지에서는 화교 상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82년 처음 진출한 이래 조선 상권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화교 상인들에 대해 조선인들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만보산 사건이 왜곡되게 알려지자 중국 상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공격이 폭발했던 것이다. 지금도요, 인터넷상에서 중국을 비하하는 놈들 국정원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중국을 계속 비하하고 중국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국정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이 나와. 평소에 조선이 셋만 모여도 단속을 하던 일본 경찰이었다. 그런데 31년 7월에는 조선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집단 행동을 해도 그냥 방관만 했다. 종편이 처음에 촛불 막 부추기던 때랑 똑같은 거야. 언론에서는 반중국 감정을 조장하고 경찰은 중국인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는 속에서 중국 상인들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런 상황은 조선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식민지 언론과 일본 경찰의 응원과 비호 속에서 중국인들을 공격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은 조선인은 일본인 이중대라는 느낌을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조선이 일본을 등에 업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중국인들의 뇌리에 입력됐던 것이다. 그걸 노린 거죠. 그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의 신변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조선에 사는 화교들이 당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도 현지인들에게 폭력을 당했다. 그 중에는 살해당하는 이들도 있었다.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하는 사드 보복 바로 이에 비견할 만한 상황이 31년 중국에서도 벌어졌던 것이다.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중국인들이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다. 1931년판 사드 보복의 공포를 몸으로 체험한 두 여성이 있었다. 한 사람은 민갑완이었다. 황태자 이은 훗날 영친왕의 약혼이었다가 일본의 회방으로 파혼을 당한 뒤 상하이로 도피한 사람이다. 그도 사드 보복을 경험했다. 그의 남동생인 천행이도 마찬가지였다. 민가반의 회고록인 100년 한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정원료라는 제목으로 바뀐 회고록이다. 실정은 접어두고 외형만을 침소봉대하여 선전을 한 일제의 꾀에 넘어가 양국 민족들은 서로가 원수를 삼고 국내외에서 살상자들을 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에 있던 우리 교포들도 한동안은 거리를 마음 놓고 못 다녔기 때문에 천행이의 학업도 중단시키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상하이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도 그때의 경험을 회고록에 남겼다. 민가반보다는 3년 늦게 태어난 독립운동가 정정화였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밀사 역할을 하며 국내에 잠입해 모금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회고록 장강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회수했다.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였다. 임정이 있는 프랑스 조계의 중국인 이웃들은 대부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으나 화교들이 국내에서 박해를 받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가 받는 대접이 좋을 수는 물론 없었다. 상해의 일반 중국 시민들의 한인에 대한 감정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으로 반짝했던 독립운동은 31년 당시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 독립운동에 사람도 안 모이고 돈도 안 모였다. 이런 상태에서 독립운동 기지인 중국에서 만보산 사건으로 반조선 감정이 확산됐으니 독립운동이 최악의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낮엔 노동자, 밤에는 플레이보이였던 32살의 청년. 만보산 사건이 터지기 6개월 전이었다. 1931년 1월이었다. 독립운동 침체로 위축 상태에 빠진 상하이 임시정부 사람들은 낯선 플레이보이의 출연으로 곤욕을 겪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갸름하고 웃음기 넘친 얼굴에 뒤로 벗겨진 올백머리를 한 상태에서 긴 코트를 입은 007 스파이의 모습으로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된 인물이었다. 바로 이봉창이었다. 이봉창은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점원이나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고 달이 떠 있는 동안은 유흥업소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생활을 해온 32살의 청년이었다. 그런 청년이 느닷없이 나타나 자기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며 임시정부에서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봉창은 일본어 발음이 탁월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다. 그런 그가 어떤 때는 일본 남학신을 끌고 일본 정부 청사에 들어갔다. 그랬으니 독립운동가들이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손에는 봉지가 들려 있었다. 술과 안주를 넣은 봉지였다. 임시정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웃음기 띤 얼굴로 술과 안주를 들고 찾아가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봉창은 임시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본인들처럼 가정부라고 불렀다.
일본인들은 만들어낸 가정부란 표현은 임시정부로 해석될 수도 있고 가짜정부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다. 그런 뉘앙스의 차이를 모르는 이봉창이 저도 가정부에 끼워달라며 당당하게 요청했으니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봉창을 받아준 이가 바로 백범 김구였다. 백범 일지에 따르면 이봉창은 노동하는 사람은 독립운동 못합니까? 라며 김구에게 쏘아붙인 데 이어 저는 이제까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라며 김구를 설득했다. 굉장히 이제 낭만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왈칵 쏟아낸 김구는 그를 좀 더 관찰한 뒤에 히로히토 암살 임무를 부여했다. 영원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순간의 쾌락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봉창은 김구를 만난 후에도 술과 이성을 포기하지 못했다. 히로히토 암살을 위해 일본에서 3주간 사용하며 김구가 마련해준 중국 돈 300위안도 일본 도착 4일 만에 유흥비로 탕진할 정도였다. 김구가 추가로 보내준 100위안을 아껴 쓰다가 거사 전날인 1월 7일 밤에는 일본 기생집에서 거금을 사용할 정도였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일본 기생집에서 밥을 세운 이봉창은 좀 전에 언급한 007 차림으로 거리에 나갔다. 그런 뒤에 히로히토가 행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서 있다가 수류탄을 던졌다. 그는 두 번째 마차가 히로히토의 마차일 거라고 예상하고 던졌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첫 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다. 이봉창의 거사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 사건으로 침체된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 중국인들은 조선인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이중대가 아니며 조선인 역시 일본에 맞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다. 인식이 바뀌자 중국 정부도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나섰다. 한때 조선인을 싫어했던 중국인들도 조선을 응원하고 후원하게 되었다. 만보산 사건으로 촉발했던 사드 보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있었다. 이에 힘입어 활력을 되찾은 한국 독립운동 진영은 일본과의 최종 대결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1945년 해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봉창의 한방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고 조선인과 중국인을 이간질하고자 했던 일본이 벌인 만보산 사건으로 인해 1931년판 사드 보복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이봉창의 한방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봉창의 거사는 조선인 일본인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오해를 싣고 조선인들과 손을 잡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돕게 했던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지요? 그죠? 네. 자, 여기에 답이 있어. 뭔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그 박근혜 집단이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막 사드를 찬성하는 것처럼 그것만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미국의 하수인으로밖에 안 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는 중국하고 친구다. 우리는 중국과 같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거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혐중 발언을 막 만들어낸 놈들은 국정원이라고 딱 단정을 짓고 거기에 덩다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중국하고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놈들이 국정원이야. 중국하고 우리를 이간질한 놈들이 삼정원이야. 삼성국정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중국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도 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 나왔네. 탄핵 후에는 사드 반대로 하나가 돼야 된다. 맞아요. 사드를 반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드 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 수 있어. 사드 반대 집회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뭔가 집회만이 아니라
사드 반대의 투쟁이라는 게 집회만이 아니라 뭔가가 필요해. 선거법으로 엮어 넣을 수 없는. 예. 그게 지금요, 모든 집회를 금지시킨다는 거 아니야.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겠다. 예. 집회가 금지되는 거야.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자유롭대요. 인터넷상에서 표현하는 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드 집회는 못하더라도, 예. 인터넷상으로 사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거. 어떤 그 인터넷으로 그 사드 반대 운동을 모의해야 돼. 그래서 그걸 널리 공유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지금 이제 국정원 요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국정원 요원이 38만이라며? 국정원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이 38만이래.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겁주는 얘기인 것 같아. 겁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38만이래? 자유지간 그 38만 명이 인터넷에서 뭐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국과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겠죠.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고, 이 친명 배금 정책에, 작년에 나왔어요. 기사로 나왔어? 전순옥의 국회 발언. 그렇구나. 자, 하여튼, 국정원에서 총동원해서 쓴다고 해도, 우리, 사드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굴하지 않고 글을 쓰셔야 돼요. 예. 인터넷에서 겁내지 말고 글을 쓰셔야 돼.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모임에 나가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활동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협박했다. 그럼 협박한 내용은 반드시 캡처를 뜨세요. 뭐 댓글로 욕을 했거나, 무슨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했거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캡처를 뜨세요. 그러면 그 캡처 뜬 걸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을 인터넷상에서 뭐라 그러나, 겁준다고 그래가지고 쫄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2012년에 한참 있었던 일이야. 아프리카에서. 2012년에 어떤 이제 사람이 어느 방송을 보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뜨는 거야. 집은 어디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아프리카에 뭐 전화번호하고 주소까지는 떠도 어느 학교를 나왔다라는 거 안 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어느 방송을 보러 들어가면 그런 개인정보가 뜨는 거야.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거는 인터넷상에 떠있지 않은 정보인데 그런 얘기가 막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그 채팅창에 그게 귓속말로 뜨거나 막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만 알만한 얘기들이 인터넷 채팅창에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일을 주로 당한 게 우리 매니저들이었어. 2012년 우리 매니저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겁을 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매니저님들이 다 떠났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매니저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나 당해가지고 다 떠났어. 얼마 전에 어떤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개인정보를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공지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망치부인 방송에 들어와서 제 방송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올린다. 그럼 바로 캡처를 떠. 바로 캡처해 생활화. 길거리 다닐 때는 동영상 모드를 갖고 다니다 언제든 이상한 일을 찍고, 그 다음에 망치부인 방송 보다가 이상한 채팅창이 올라오면 바로 캡처를 뜨세요. 그 캡처가 곧 증거야. 나도 이상한 일들을 그냥 보고 이렇게 흘려보내다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단이 되더라고. 이상한 상황은 계속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중단이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2달 동안 저놈들이 막 겁주고 협박하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 겁주고 협박하는 걸 전부 캡처를 떠요.
그게 나중에 다 돈이 돼. 그거 다 고소해서 민사소송까지 하면 민사소송에서 판결금 받아줘요. 예.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까지 가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그게 모이면 애 하나당 뭐 10만 원씩만 받아도 민사소송에서 판결금으로 받으면 그거만 한 3,000명 되면 돈 꽤 됩니다. 예. 형사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1인당 10,000원씩만 해도 3,000만 원이야. 그게 다 돈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캡처 뜨세요. 예. 노는이 이잡는 심정으로 절대 쫄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중국 그 이간질에 놀아나지 마. 도리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호감이라는 거,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잘해야 된다. 요런 것들을 고소 재테크예요.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지금 마치 사드에 반대하면 안보에 반대하는 것처럼 저 새끼들이 만들었어.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너 사드의 뜻을 아냐? 사드를 반대하는 건 안보를 반대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런 썩을놈아. 근데 썩을놈아 그럼 고소당하니까 야, 너 사드의 낱말 뜻 아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고고도 미사일이 뭐냐? 멀리 가는 미사일이다. 높은 고도로 멀리 가는 미사일인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 고고도 미사일로 쏘지 않는다. 사드는 우리 남한을 보호하는 용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 방어용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도리어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 풀어야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중국을 비난하면서 사드 찬성하는 너 혹시 국정원이냐? 너 국정원이 아니면 나 한번 고소해봐라. 그럼 걔가 고소장을 보내? 고소장에 주소가 나와. 그럼 그 주소를 고소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예. 사드라는 게 그 명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야. 높이 떠서 멀리 가는 미사일 방어용이라 남한 방어용으로 필요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반중 정서 만들기. 반중 이간질을 시킨 놈들, 중국에 반대하라고 이간질한 놈들을 추적해야 돼. 그 정보를 다 모으세요. 정보를 다 모으고 대선 끝나서 그 정보들 통틀어갖고 추적하자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대선은 두 달이면 끝나. 캡처를 다 떠가지고요. 정보를 다 모아놔. 대선 끝나고 집단적으로 고소하게.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내가 만약에 국정원 직원들에게 집단 린치 당한다고 내가 쫄았으면, 집단적으로 막 욕먹을 때 쫄았으면 국정원 직원 처벌 못했지. 쫄면 지는 거야. 저 새끼들은요, 일부러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포기하잖아. 포기하고 양보하면 더 해. 더 막 짓밟아.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도망가면 따라와요. 분명한 거야, 이거. 도망가면 따라와.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그 이명박 때 민간 사찰. 이명박 때 민간 사찰 터트린 사람. 그 사람이 보여줬어. 그 사람이 모든 한국의 재산 정리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거든. 일본까지 따라왔더래잖아. 따라와서 괴롭혔대. 그게 걔네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일단 전부 다 캡처를 떠서 증거를 확보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문자로 막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 증거 없으면 저 하소연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방송한 다음에 자기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증거 사진이나 이런 거 없이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차단해.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한 상황은 바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돼.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 증거 사진의 뜻이 뭐다. 언제 어떤 일들의 증거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증거 먼저 확보하세요. 예.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나중에 다 모아서 이 증거들의 패턴이 보여. 절대 쫄지 마.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 망치 부인이 있어. 쫄지 마. 내가 각종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쫄지 마시고 증거를 일단 확보하세요. 모바일이나 여러분의 전화기나 뭐 이런 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만약 여러분 전화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옆에 있는 지인의 전화기를 빌려서 찍어. 당황하지 말고
갑자기 여러분 전화기에서 여러분이 누르지 않은 동영상이 갑자기 뜬다든가 그렇게도 겁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전화기에 스파이 앱이 깔려있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조정된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전화기가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그럼 놀라고 당황하지 말고 바로 그거 장면을 옆에 있는 사람이 휴대폰을 빌려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이 원리를 찾아가지고 이 나쁜 놈들을 찾아내는 거야. 예. 이게 우리의 스마트폰 일종의 컴퓨터고요. 이 스마트폰에 셀룰러를 켜놓거나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한마디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원격으로 다 접속하는 거야. 와이파이 존에 이렇게 무료로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존에서 뭐 다운받지 마세요. 뭐 이상한 거 다운받지 마세요. 네. 와이파이 존에서는 망치 부인 방송만 보시고 와이파이 존에서 뭐 무슨 링크 같은 거 다운받지 마세요. 예. 민간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에게 4억 8천만 원 배상이 확정됐다. 2016년 4월 4일. 저 사람 김종익 씨. 예. 녹화하고 녹음 뜨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기에서 녹음 기능 찾아내세요. 예. 녹음 기능을 찾아서 그 눈에 잘 띄는데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이것도 다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우리는 모두 독립운동가야. 우리는 모두 독립운동가니까 우리의 안보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보호를 스스로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두려워하잖아? 두려워하면 걔네들 귀신같이 알아. 두려워하면 진짜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더 겁을 줘요.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바로바로 증거를 확보해야 돼. 이상한 시비를 걸면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전화가 왔다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캡처를 뜨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남기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가 증거 남기는 거 알면 바로 중단해. 증거를 남기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예. 뭔 얘기인지 알았지? 예. 고도 미사일도 있나요? 헛소리 하지 말고 방송에 집중이나 해. 예. 자, 아이폰에 전화 녹음이 안 돼서 전화 녹음을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예. 전화 녹음하는 앱이 있대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31년판 사드 보복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발표 안 났죠? 아직까지 그 탄핵 선고일 발표 안 나왔죠? 그쵸? 그 앱으로 전화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공기계를 하나씩 갖고 다니다가 스피커폰으로 틀고 녹음을 하세요. 아이폰은 녹음이 안 돼요. 그 얘기 하시는 님. 아이폰 쓰기 전에 갖고 다녔던 공기계 있잖아. 그런 공기계나 아니면 지인들이 버리는 공기계. 그러니까 공기계가 뭐냐면 스마트폰인데 유행이 지나거나 이래서 안 쓰는 거 있어. 뭐 액정이 깨지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녹음을 하시면 돼. 하려고 방법을 찾으면 왜 없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라고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되게 할 건가를 연구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지금부터 2달이야. 그리고 이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을 잘 활용해. 지인의 스마트폰. 알았지?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야 돼. 예. 그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어려서 고생을 했는데 극복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양승태 대법관이. 그죠? 그게 뭐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뭔가 드라마틱해 보이고. 그런데 양승태 대법관이요.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은 안 했대. 뭐요? 지금 양승태가 지금 이 사람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만 서둘러서 지명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측, 박근혜 파이들이 이정미 후임이 된 다음에 변론 재개하자라는 그 주장에 빌미를 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거야. 지금 양승태 대법관이. 자,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뉴스가 있어. 민간사찰, 양승태 대법원 민간사찰. 작년인가 기사 떴지.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사찰을 했어. 그러면서 특히 누구를? 양승태 대법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다. 그 기사가 문득 떠올라. 그 다음에 엊그저께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찰 기사가 떴어. 그죠? 근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사찰에 대해서 증거는 안 나오고 정황 얘기만 나와. 자, 그런데 갑자기 양승태가 오늘 이정미 후임을 지명을 했어. 어제. 그지? 연관관계가 없을까?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이게 작년 12월 16일 기사야. 대법원장하고 이회수 사찰 또 다른 탄핵 사유다. 뭐 조한규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좌우지간 지금 작년에 양승태의 일거수일투족을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 양승태의 일거수일투족을 청와대는 알고 있겠지. 그런데 그 양승태가 지금 헌법재판관 이정미 후임을 지나치게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를 한 거야. 지난주부터. 근데 이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헌법재판관이 급했다면 대법관은 왜? 지금 대법관 지명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대법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에 대한 임명은 안 하면서 왜 헌재 재판관만 임명했냐고. 지명했냐고. 혹시 저기 된 거 아니야? 혹시 뭐 책 잡힌 거 아니야? 뭐 밤에 혹은 낮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든가 뭐. 그래서 혹시 박근혜에게 도망갈 구명을 주려고 그 헌재 재판관을 빨리 지명한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럼. 설마 뭐 국정원에서 대법관을 사찰해서 그걸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정미 후임을 빨리 지명하게 하고 그 이정미 후임이 임명된 다음에 탄핵 심판을 재개하자라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려는 그런 시나리오를 짠 건 아니지? 그럼 그럴 리가.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네. 자, 좌우지간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네. 양승태 대법원장, 내가 산에 가는, 뭐래요? 산에 가는 어쨌다고? 뭐 산에 가는 이유. 산에서 하면 안 되는 뭔가를 했나? 좌우지간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설마. 아유, 설마 대법관이. 산악회 관련 사찰이었다. 보통 산악회에 가서 사고가 나긴 하는데.
뭐 하여튼 아유 우리 대법관이 그럴 리가 있나. 절대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오늘 안에 선고 날짜가 잡히기만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예. 오늘 안에 선고 날짜만 잡히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안에 선고 날짜가 안 잡힌다면 이거 좀 수상한 거야. 그지? 어? 나는 만약에 오늘 안에 선고 날짜 안 나오고 만약에 이정미 그 후임 쪽으로 넘어간다면 나는 이거 양승태가 그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양승태 대법원장 혹시 약점 잡힌 거 아니냐라는 나의 추측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사실로서 막 느껴질 것 같아.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네. 3시에 평의회가 끝난 다음에 네. 그 선고 일정이 그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자, 기다리면서 우리가 들을 게 있어. 뭘까? 아유, 오늘 방송 너무 알차지 않아요? 야, 내가 생각해도 이게 어저께 그저께 방송은 억지로 했는데 오늘 방송은 진짜 내가 막 시간이 엄청 막 쫀쫀하고. 아, 노래 한 곡 듣고 가자고? 노래 한 곡? 아니야, 노래 들을 시간 없어. 일단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취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제일 주목이 됐던 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어디까지 적시하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430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명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고요.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도 밝히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 최대 성과를 내고도 특검팀은 연신 국민들께 죄송하다 고개 숙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검팀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아,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기간까지 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워낙 이제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던 초유의 사태였고, 예. 그만큼 이제 중차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가슴이 무거웠죠. 그리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또 많이 놀라기도 했고. 예. 놀라기도 했고, 뭘 그렇게 놀라셨어요? 뭐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상황들이 심각했고요. 실제 저희가 밝힌 수사 결과를 밝힌 내용들이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랄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적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건 20, 30%밖에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첩보 수준으로 받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실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수사가 됐던 사건은 한 20, 30% 정도밖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구나. 그 정도만이 기소가 된 거죠. 또 시간도 좀 더 주어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특검법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관들이 뭐 밤낮 없이 수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뭐 2-3시간 자고 뭐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 거의 집에 못 들어갔으니까. 집에 못 들어갔을 정도로. 그냥 근처 사우나 가서 눈 붙이고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건 20, 30%였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스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정원 수사관이 꼽는 특검의 가장 큰 성과라면 그래도 그 20, 30% 밝혀낸 것 중에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부분,
블랙리스트. 예, 그리고 이제 최순실과 대통령, 삼성 간의 뇌물죄 혐의를 밝힌 부분. 예. 뭐 그런 부분이겠죠. 예,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하고 전경유착의 어떤 고리 부분. 예. 일부를 밝혔다. 거의 성과라면 성과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기각이 됐고 두 번째에서 구속이 됐는데 예. 첫 번째 때 그 예상하셨어요? 저희는 좀 자신했었습니다. 자신 있으셨어요? 예, 자신 있었습니다. 다들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많이 실망하고 놀랬죠. 그렇군요. 첫 번째 때도 자신 그럼 두 번째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랬습니다. 아마 그날 그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는 그날 밤에 예. 특검 구성원 중에서 아마 지금 계속 이거 들고 있는데 김종인 탈당 얘기하자는 사람들 목적이 뭐야? 김종인 탈당 얘기하자는 사람들 목적이 뭐냐고. 내 입으로 문재인 욕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김종인 탈당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어보고 싶다 뭐 이런 야망인가?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양쪽 방에서 김종인 탈당에 대해서 얘기했냐? 김종인한테 관심 끊어. 탈당한대잖아. 탈당한대인데 뭘 이렇게 관심이 많아? 김종인 없어서 더민주가 대선 못 치러?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김종인이 탈당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은 내가 볼 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관심 못 갖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금 이게 왜 내가 이걸 틀어줬냐 하면 특검이 뭐 절반의 성공이라는 둥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 비난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서 특히 특검이 뭐 최순실의 재산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 최순실 재산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 그거 최순실 이복 오빠란 사람의 그냥 허언증 아니야. 그걸 가지고 막 특검한테 뭐 제대로 못했다는 둥 시비 거는 인간들이 내가 볼 때 수상한 인간들이야. 물타기 하는 인간들. 특검이 진짜 제대로 했고 특검의 어제 그 발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김종인이 탈당한 이유는 그 노인네를 얼마나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몰지각한 일부 세력이 비난을 했어.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나가지. 나 같아도 나갔다. 더 이상 묻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 그래. 또 한 번만 채팅하기만 해봐. 야, 그 인간들 때문에 문재인이가 지금 똥바가지 뒤집었었어. 집중해서 방송이나 들어. 오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얗게 밤을 지새면서 첫 번째 때도 자신했는데 안 됐으면 두 번째 때는 어떨까 이런 조마조마한. 예, 그렇죠. 예, 이거 저희가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사실 또 그러면서 저희가 영장 관련된 부분 이제 보완을 계속 해가면서요. 그래요. 예, 혹시나 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조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따져봤죠. 가장 큰 성과는 이제 그 정경유착의 부분을 파헤친 부분. 반면에 제일 아쉬운 점, 제일 뭔가 남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대기업사들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부분. 뭐 일부 수사들은 진행이 됐고요. 또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만큼 저희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병우 수사 여기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봐주기를 했다는 등.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그거에 대한 보완 조사 재청구를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검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 이때 이제 그 관련 참고인들이 이제 요 시간만 피하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환부를 했어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조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결국 영장 기각이 그게 영장 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 미적미적거리면서 끝까지 버텼던 중요 참고인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또 거기에 파견되었던 검사들 실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실제 그러니까 그 도대체 실행을 실체가 했던 어느 만큼이냐고. 조사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20, 30%면.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죠. 거기엔 지금 현직 검사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그들에게 작용해서 끝까지 이들이 불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저희가 거기까지 알겠습니까만은 예.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헌재 기다리는 중이에요. 뭐 청와대 이쪽과 관련되면 협조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박근혜 특검 측에서 계속 시비를 자체가 걸고 있잖아. 우병우 라인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특별수사관들하고 현직 검사들하고 같이 예. 그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서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재산관계 수사 이 부분인데요. 일단 시간이 일단 짧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산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찾고 그와 예. 관련된 자금이 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 예.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쪽에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특검이 내놓으라는데? 받아오라고 하는데 영장 받아오라고 하는데. 예,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20, 30년 전 이미 지난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범죄 혐의를 적시할 수 없으니까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안 되죠. 예. 예. 왜 그 부분이 미진했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이게 특검 중요한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왜 조사가 안 됐냐고 막 그 시비 거는 인간들 정말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순실 재산에 계속 퍼뜨린 사람들이 성향이 뭐냐면 약간 그 사람들이 퍼돌리는 내용들의 특징은 뭐냐. 뭐 이 박근혜하고 최태민이 뭐 분가분가했다. 그 다음에 뭐 최태민네 집안에 금은보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최순실 재산이 박근혜랑 박정희가 빼돌린 스위스 재산이 뭐 3천조다. 그런 완전히 근거 없는 개소리를 퍼뜨렸던 인간들이 이 특검더러 그 최순실 재산을 못 파헤쳤다고 그러면서 시비 걸어. 여러분, 우리 방에는 그런 사람 없죠? 예? 우리 방에는 그런 천박한 그 국정원 물타기에 놀아나는 덩달이 없지? 그죠? 그런 거에 막 천박하게 놀아나고 그러면 그건 덩달이야. 그런 건 다 증거가 없는 얘기야. 근거가 없는 얘기고. 아니, 스위스에다가 3천조를 빼돌렸는데 뭐하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해? 트럼프보다 부잔데. 안 그래? 그거 다 개소리예요. 800억 빙을 왜 뜯었겠어? 제발 그런 헛소리에 놀아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순실 재산의 추적을 못했던 이유는 이게 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들이라 영장 발부가 안 됐대잖아. 그래서 금감원에서 자료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다 차지하고 금감원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그때 다시 수사를 한번 해봐야지. 그지? 금괴 200톤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문재인이 금괴 200톤을 가지고 있다. 그거랑 똑같은 개소리라고. 내가 볼 때 그거 한 팀이야. 그 얘기하는 거. 금괴가 200톤이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금보다 많대잖아. 그냥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방송이나 들어. 연장 가능성.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셨어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가능성 없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애초에 예. 1차 수사 계획을요. 예. 연장이 안 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이거 맞아요. 그 맨 처음부터 그 박영수 특검이 특검 연장은 없다 그랬어. 기억나죠? 맨 처음부터 박영수 특검이 우리 특검은 연장 안 한다. 이 기간 안에 끝낸다. 그거였어. 그런데 이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이재용 때문에 3주가 늘어나면서 연장 얘기가 나왔던 거죠. 수사 계획을 잡고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연장하지 왜요? 않는 계획으로. 그 연장 여부 결정을 예. 황대행이 하게 돼 있는데 예. 과연 해줄지 의문이다. 의문이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인데 해줄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저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70일 안으로 예. 조사를 마무리해보자 1차. 그리고 연장이 되면 예. 나머지 더 한번 해보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플랜 A, B 이렇게 두 개로 마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죠. 애초에 안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우선순위 쭉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자. 이렇게 참 네. 들으면서 안타깝네. 아니 수사관이 수사를 하겠다는데도 그 지휘자가 하지 말아라. 이게 좀 코미디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특검 연장 문제를 가지고 막 오래 매달렸잖아. 그죠? 그런데 이미 이 박영수 특검은 내가 볼 때 최대치를 발휘한 거야. 우리가 이제 계속 특검 연장하라 이러는데 시간이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지금 대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아무리 기간을 연장해도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특검이 처음부터 이 기간 안에 다 몰아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지금 청와대가 버티고 금감원이 버티고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연장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수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특검 기간을 연장해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검법 개정하고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들을 얼마나 살려낼 거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지금 검찰은 사실은 박근혜에게 줄 섰냐 일단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그 뭐라 그러나 의심은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에게 충성하진 않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박근혜가 이 쫓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탄핵만 인용이 되고 나면 검찰들이 하더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온다. 다만 검찰 내부의 우병우 라인이 장난 못 치게끔 막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보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검 연장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제가 아쉬운 점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되고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된 것. 왜 그렇게 끝내 문을 안 열어주고 끝내 안 만나줬을까요?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애초부터 예상을 했죠. 예.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에다가 뭐 대면 조사까지 전면 거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대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특검에서 그 비공개로 하기로 한 거를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였는데. 예. 진짜로 유출한 겁니까?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서너 분밖에 안 돼요. 특검 내에서도. 저희 내부에서는 그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특검 자체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특검에서 새겠냐고. 네.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SBS에서 먼저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음모론도 거고. 있었죠. 청와대에서 흘려놓고 이걸 좀 빌미 삼아가지고 대면 조사 안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혹.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대면 조사 그렇게 해서 불발이 어쨌든 됐고요. 압수수색도 무산이 됐는데 만약 대면 조사나 압수수색이 성사가 됐더라면 지금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못 푸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풀렸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아하.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사가 상당 부분 아마 성과를 내거나 진척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안 열어주고 안 만나주고 그랬을까요? 우선은 어쨌든 수사하면서 블랙홀이 3군데가 있었죠. 블랙홀 3군데 어딥니까? 네. 우선은 수사조차 응하지 않는 대통령. 네, 대통령.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에 응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최순실 씨. 그리고 수사에는 항상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만 돌리시는 김기춘 전 비서였죠. 세 번째 블랙홀. 아니 오기는 오는데 미꾸라지처럼 말을 잘 안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죠. 뭐 대부분 뭐 한 가지 없다거나 뭐 다른 방법 되게 피폐하시는 말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청문회에서도 그러시더니 특검 가서도 그러셨네요. 근데도 어떻게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예, 결국 이제 본인들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그 밑에서부터의 수사들이 차분히 진행됐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특히 문체부
관계자들, 그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진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 또 진술들이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있었죠. 문체부의 자료가 문체부 분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문체부를 2번 압수수색을 했나요? 그랬을 텐데 첫 번째 압수수색 했을 때보다 두 번째 압수수색 했을 때는 제가 내부 제보도 받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다.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얼마나 그동안 속이 탔으면 어서 오십시오 특검팀 이거 여기 있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 제보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알겠네요. 문체부 직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기춘, 조윤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버텨도 구속이 가능했던. 네네. 장시호 씨도 많이 도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장시호 씨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조를 해주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장시호 씨가 이제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자백을 하기 전까지 이제 저희가 CCTV 분석을 해서요. 최순실의 마지막 주거지에 관련된 CCTV를 섭달치를 돌려보고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시호 씨를 특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불러서 그 조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발적으로 협조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추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진술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장시호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지금 세상에 알려진 거는 조금. 장시호 씨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된 건 맞지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역시 특검팀을 직접 만나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좀 풀리는데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제일 우리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역시 대통령 혐의를 특검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최순실 씨 어제 공소장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자그마치 200번 들어갑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특검은 그렇게 결론 내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심각한 범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무슨 죄를 졌는지 인식조차 없다는 것? 일단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탄핵 관련되는 부분이랄지 정규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랄지 근데 보면 이제 본인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걸 보면 물론 이게 방어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국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기소는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수사관들은 그러셨다.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특검팀은 태생부터 위헌이다.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제 수사 결과 지가 임명해놓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박영수 특검을 임명하셨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태생적으로 바보야 그게. 좀 서운하시겠어요. 그 말 들으면서. 근데 조사하는 과정 안에서 서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황당한 소설이라는 얘기도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좀 황당하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벌어질 것이고요. 재판하는 과정 안에서 또 많은 자료가 드러날 겁니다. 최순실 씨 이제 지금 대통령이 기소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소가 됐고 기소된 과정 안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저희가 어떤 증거를
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또 드러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다. 보시면 그걸 이제 보시면 충분히 국민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동 사저 구입한 것하고 그 의상비 지금까지 쭉 의상비를 다 최순실 씨 측에서 대왔다. 이것이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는 어떤 근거로 어제 특검팀이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무슨 소리냐. 사저 구입한 거 대통령 돈이고 의상비도 대통령 사비였다.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워낙 확신을 가지고 어제 말씀하시니까 특검팀이 잘못 알았나 전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가지를 거론했을 뿐이죠.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했겠습니까? 네, 뭐 그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 재판 과정에서 예. 저희가 갖고 있었던 카드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카드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사실 최종 발표문의 수위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 두 가지만 쓴 거다. 나머지 카드도 많다.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리고 특검으로서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많은 진상들이나 어떤 팩트들이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안 나온다고 버티다가 특검에 출석을 했죠. 네. 근데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이것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뭐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장면 지금까지도 듣고 연병하네! 그 출두 장면 생중계를 특검도 보셨어요? 봤죠? 그 말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이게 그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거의 특검은 형사선법 교과서 옆에서 끼고 수사했습니다. 혹시나 흠이라도 잡힐까 봐요. 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네. 최순실 씨, 아까 블랙홀 3명 중에 1명이라고 지목을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 꼭 당부하고 싶으신 점, 이것만은 꼭 잘 밝혀달라, 신경 써달라,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선 뭐 검찰에게는 우병우,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 수사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직 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 이후에 뭐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뭐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이제 수시로 통화했다는 뭐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겠죠. 예. 뭐 이 부분은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의 문제다. 네. 결국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모두 검찰에서 파견된 분들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의지만 있다면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기소는 충분히 될 정도가 된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탄핵 물론 아직 여부를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재에서 대통령도 기소되기에 충분합니까?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피의자로 적시를 했고요. 네. 그 자연인이 되면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끝으로 정말 응원 많이 하셨어요. 국민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을 때 특검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었고. 근데 그날 이제 오후에 보니까 사무실 앞에 이제 꽃바구니 와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포스트잇 메모도 붙어 있고. 응원 포스트잇. 저희들끼리 그 사진 찍어서 돌려보면서 힘내자. 실망시킬 수 없다. 어쨌건 이 자리 빌어서 특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결국 힘이 된 건 국민이었네요. 그렇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쉽게 끝이 나긴 했습니다.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밤잠 줄여가면서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정식 명칭 한번 불러보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의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나는 이번 특검이 이번에 이 특검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왜 특검이 필요한가
특검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나는 그 교과서였다고 봐요. 예, 모범 사례. 아니, 뭐 역사를 새로 썼다고 보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이제까지 특검이 열 몇 번 있었대잖아. 그 중에서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특검이 처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검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그 흉보는 인간들이 모자란 거야. 난 그렇게 봐.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뭐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좀 모자라서 그래. 예. 나는 이번 특검은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나 그 옆에서 힘을 줬던 건 국민이었다는 거.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특검이 역사상 처음이었대. 예. 역사상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특검이 처음이었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냐. 사실 옛날에는요, 우리 국민들이 특검이 돼도 몰랐어. 옛날에는, 솔직히 뭐,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해도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번 문제는 JTBC 타블렛 문제가 터지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딱 모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들을 받고, 그리고 이 뉴스를 해설해주는 이런 방송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재밌어졌잖아. 그리고 나는 이게 진짜 웃기게도 종편에 나는 부작용이라고 봐. 무슨 얘기냐? 지금 저것들이 지네들이 하루 24시간 개소리를 하려고 종편을 만들었어. 그래서 종편으로 계속 그 시사 문제를 계속 코믹하게 계속 이끌어갔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극적인 뉴스에 익숙해진 거야. 그 상태에서 망치 부인이 자극적인 말로 막 뉴스를 풀어주니까 종편인갑다 그러고 본 거야. 그냥 국민들이 제대로 그냥 뉴스를 봐버린 거야. 망치 부인 방송 한번 듣고, 아침에 김현정 쇼 듣고, 망치 부인 방송 듣고, 저녁 때 손석희 뉴스를 들으면 세상이 훤히 보여. 그러니까는 청문회를 봐도 알아듣고, 그렇잖아. 특검 얘기를 봐도 알아듣고.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어떤 특검이 만들어질 만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다 알고 본 게 처음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 국민적으로 국민 다수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관심 가진 얘가 처음이야. 대부분은요, 5%? 국민의 한 5%에서 10% 정도만 관심이 있었지 90%는 관심이 없었던 문제야. 그런데 이번에 이 최순실 박근혜 이 추태는 온 국민의 관심을 가졌고 온 국민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한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손석희 뉴스와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팀플레이, 그리고 이 김현정 쇼와 그 다음에 맨날 이름을 까먹어. 잠깐만. 시사잡기. 정관용의 시사잡기. 그러니까 김현정 쇼 듣고 망치부인 방송 보고 정관용의 시사잡기 보고 손석희의 뉴스를 딱 들으면 그러면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 그치? 그 네 개만 딱 보면 이번에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야.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이제 싫어하는 몇 사람이 있겠지. 하여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특검으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가게 한 거다. 그게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주인된 훈련을 한 거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게 주인은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 배운 거야. 예. 우리 스스로 그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아니까 어디를 비판해야 되는지, 어디를 집중해줘야 되는지, 어디를 응원해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길을 잘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려 5개월째야. 10월부터 해서 10, 11, 12, 1, 2, 3, 6개월 가까이 와. 거의 만 5개월을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사태를 지켜봤다는 거. 이거 진짜 처음 있었던 일이야. 한 가지 단일 주제로 5개월 동안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건 전말을 이해한 건 내가 볼 땐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국민들이 그 아주 성숙하는 계기가 됐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난 이 모든 게 세월호 때문이라고 봐. 나는 2007년부터 떠들었어. 누가 망치부인 덕분이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2007년부터 끊임없이 똑같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변한 거야. 왜? 세월호 때문에. 그 세월호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미친 여잔가 보다, 이상한 여잔가 보다, 웃기는 여잔가 보다, 엽기 아줌마인가 보다 이랬어. 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아니 어떻게 그 방송 뉴스보다 지가 정확하다고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온 국민이 세월호 때 전원구조라는 거짓말을 딱 목격한 이후 국민들이 대한민국 언론보다 나 같은 사람의 방송을 더 신뢰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거야.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나는 똑같아. 10년 동안 11년 동안 똑같은 말을 했고 변한 건 국민이야.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변했어? 세월호 때문에 변한 거야. 결국은 저것들이 지금 자기네들의 업보를 쌓아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바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지. 참 우습게도요.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됐다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신자유주의 문제를 몰랐을 것이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 독재적 정치인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나쁜지 몰랐을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후퇴하는 걸로 보이지만 후퇴하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맞아.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전진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작년부터 했던 말이 새옹지마. 그죠? 작년부터 망치 부인이 했던 말이 새옹지마 아니야. 변방 노인의 말. 저것들이 지네들에게 유리하다고 어떤 짓을 하는데 그게 새옹지마가 될 거다. 아마 이번 문제는 제가 아마 8월 달에 이석수 쫓겨날 때 이석수가 쫓겨나고 우병우가 남았어. 내가 그때 새옹지마 처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석수가 쫓겨나고 우병우가 잡으면서 니네가 이긴 것 같지? 근데 이게 새옹지마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러 번 10월이 오기 전에 새옹지마 얘기를 여러 번 했어.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쟤네들이 너무 권력에 익숙해져서 그 부유한 삶에 익숙해져가지고 지네들이 다 이길 줄 아는 거지. 지네들이 다 이길 줄 아는데 그게 실수였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뭐냐면 특검에서 블랙리스트만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를 밝혀냈다. 권영철 전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에서 뭘 좀 짚어볼까요? 역시 특검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특검 얘기를 그래요. 와이뉴스에도 좀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일단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회 마지막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네. 이게 이제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이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성과도 많이 거뒀고 검찰에게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한 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참 믿음을 줬죠.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그 특검 이야기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건가요? 뭐 나머지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예.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예. 여기 박영수 특검은 왜 화이트리스트까지 파헤쳤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친정부 단체의 명단도 쭉 만들어서 지원했다. 그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의 명단.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부 특검 수사 결과에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경련에게 특정 단체를 찍어서 통보를 합니다. 예.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게 2014년에는 22개 단체에 24억, 예.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 2016년 4월에 이게 그 어버이연합 회계장부가 시사저널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2개 단체 9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특검이 확인한 건 3년여에 걸쳐서 68억 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하지 말아라가 있는가 하면 또 화이트리스트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해줘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명단의 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단체들입니까? 이 단체들이 주로 뭐 일각에서는 보수라 이름을 쓰는데 보수도 아니죠. 저는 그 극우 친박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고, 예. 그게 뭐 우리가 대체로 아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뭐 애국청년연합 무슨 그런 등등의 단체들입니다. 그래.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들 그 극우 친박 단체들하고 계속 통화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들 극우 친박 단체들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왜 드러나냐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2014년 상반기는 12개 단체만 지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하반기에 10개 단체를 더 추가합니다. 또 2015년에 9개 단체를 또 추가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특검 관계자도 청와대가 전경련의 극우 친박 단체들 지원을 요구한 것은 세월호 반대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것뿐만이 아니고 반대 집회 나오면 돈을 준 이후 거예요. 특검이 수사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하고 관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인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엄마부대 주옥선 대표와 전화 통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등 9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90여 차례면 상당히 많은 거죠. 1년치만 드러난 것은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게 10월인데 올 1월까지도 계속 통화를 했다. 청와대 사람이. 예, 그렇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박찬성 반김 국민회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특검 반대,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은 극우 친박 단체들이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수사 반대 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청와대가 지금까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 극우 친박 단체들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예. 특검은 정경련이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확인한 것만 해도 2014년에 어버이연합에 가장 많은 3억 7천만 원. 3억 7천 1년에. 예. 그리고 선진화 시민행동에 3억 2천여만 원. 애국단체 총연합회에 3억 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돈을 받았냐 확인을 했더니 부인하진 않고 노인들 무료 급식과 나눔 행사에 사용했고 안보 견학에 다녀왔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요? 특검과 정경련 검찰 등에 따르면은 특검은 전경련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검찰에게 자료들을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민간단체인 정경련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청와대가 정경련에 대해 정경련이 일단 민간단체잖아요. 재단법인이니까. 그럼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직권 남용이 되고 또 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만 정경련과 이 극우 단체들을 직접 접촉한 허현준 선임 행정관은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요? 허현준 선임 행정관이 주로 이 극우 단체들하고 연락도 하고 정경련에게 연락을 했는데 화이트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1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군요.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허현준은 아직 입건조차 못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입건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 행정관이 왜 지난해 1월 26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이게 허 행정관에 속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 비서관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곳입니다.
허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을 부추겨서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윗선은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수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인데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죠?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법 없습니다. 이 되풀이했다 그러고요. 네.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까 뭐 어버이연합에서는 안보연합 같다. 나눔 행사에 썼다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밝힌 건 뭡니까? 특검팀은 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 쓰였는지 우리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그 대목이 가장 궁금한데 네. 어버이연합이건 엄마부대건 극우단체들도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밝혀졌지만 어버이연합은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 법인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 일을 했거든요. 예, 예. 다만 특검에서는 허현준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몫이 되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도. 특검 관계자는 자금 사용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 지휘부의 자금 횡령이 종종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문제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경련은요? 전경련은 처벌 대상 아닙니까? 빠지는 겁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예. 지난번 그 뭐 대통령하고 삼성 간 관계처럼 네.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랬다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수석실이 관련됐다면은 뭐 대가성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무수석실은 개별 기업을 접촉하지는 않고요. 정경련에만 요구를 했고 사실 이게 뒷얘기인데 특검 관계자가 밝히기를 예. 정경련 담당자들이 학을 뗐다 그럽니다. 한을 품고 있더라. 전경련 담당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정무수석실에서 단체를 찍어서 얼마를 주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 기업으로부터 또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뭐 얘기를.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삥 뜯는 역할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서 한탄을 한 거네요. 다만 그 시민단체들에서는 정경련도 처벌 대상 내지는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사단법인인 정경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고 예. 여론 조작을 하는 극우 친박단체들을 지원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설립을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전경련 어버이연합은 사실 고발은 돼 있는 상태죠. 고발도 돼 있고 이미 한 차례 검찰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아하.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사저널 보도 나왔을 그때부터 고발 들어가고 4월, 5월 하긴 한 거예요. 예, 수사를 한 차례씩 뭐 소환하긴 했는데 네. 뭐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었고요.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 이걸 방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여러분 화이트리스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